예. 키스데이 이원태입니다. 저는 그 법 전공자가 아닌 그냥 IT 정책 연구자로서 GDPR과 이제 프로파일링 규정에 대해서 좀 학술적인 접근을 하는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서 근데 제가 준비한 내용들을 앞에서 다 말씀을 해주셔서 그걸 피해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 점 감안해 주시고, 다만 신기술의 사회적 수용 과정도 마찬가지고 외국의 입법례와 같은 어떤 규범을 우리나라에서 수용할 때 이제 신 박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여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의 어떤 방식의 어떤 그런 갈등, 어떤 담론 경쟁의 양상을 항상 띠는 것 같습니다. 이게 찬반론이 있게 마련이고요. 저도 이제 GDPR에 대해서 좀 이렇게 텍스트를 공부하면서 느낀 거지만 참 우리가 이제 좀 도입을 해서 좀 평가할 부분도 많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 굉장히 아까 이제 정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모호해서 이것은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박노현 교수님께서 발제하신 내용들은 대체 제가 공감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GDPR이 어떤 정부 주체하고 정보 처리자 사이의 어떤 합리적 이익 균형을 모색하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한 것은 틀림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개인정보 활용과 어떤 보호 사이의 어떤 균형점이죠. 이런 걸 모색한 중요한 어떤 그런 전거가 될 것이라고 저도 예측을 하고 앞으로 굉장히 우리한테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여기 프로파일링 얘기가 왜 됐느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프로파일링은 전 변호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냥 알고리즘과 같은 게 아니냐. 그러니까 블랙박스화된 어떤 데이터가 처리돼서 누구도 알 수가 없는 전문가, 기술자가 개발했어도 그 내용을 잘 알기 어려운 굉장히 복잡한 그런 어떤 데이터, 일련의 어떤 데이터 처리 공간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을 그게 프로파일링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굉장히 이렇게 좀 그 과정이랄까 이런 것을 좀 절차적인 걸 통해서 투명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그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제 여러 차례 다 지적하신 것처럼 인간적 개입, 인간적 관여의 수준을 정확하게 구체화할 수가 없는 굉장히 어려운 어떤 그런 기술 환경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정보 어떤 자기 통제권 얘기 나왔지만 그 정보 주체한테 그것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고 해서 그것이 쉽게 구현되겠는가 하는 의문점도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신 박사님도 다른 학회에서 주장하셨지만은 알고리즘 규제라는 개념을 저도 이제 여러 보고서에 쓰고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제한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사전적인 규제로 다가와서 굉장히 반발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좀 채택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좀 그 알고리즘 규제의 관점에서 이 이슈를 좀 접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95년 지침과 달리 이제 프로파일링 규제가 이제 등장한 이후에는 복잡한 기술의 발전이 있었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 이게 알고리즘 기반 기술들이 이제 고도화되고 이게 확산되면서 개인 정보에 대한 정보 주체의 어떤 그 통제권이 사실상 쉽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명목상 이렇게 규정과 달리. 그 다음에 이제 방대한 데이터 수집에 의해서 또 알고리즘의 복잡성 때문에 정보 주체가 이것을 좀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이것을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것도 참 쉽지 않다. 곤란하다. 정보 주체 스스로 어떤 권리를 인식한다거나 피해 여부를 입증해서 그것에 대해서 뭔가 주장을 하는 것도 어렵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프로파일링 자체가 정보 주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영향조차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요즘에 빅너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도 알지 못하게 무식적으로 기계나 알고리즘이 선택한 컨텐츠를 무의식적으로 선택하고 행동하게 하는 그런 어떤 것이 어떤 일종의 지능정보사회 시대의 이런 어떤 지배 이데올로기처럼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사회적, 경제적 어떤 지위나 신분에 따라서 이제 좀 노출돼서 차별적인 노출, 차별성, 편향적인 어떤 노출에 쉽게 노출되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쉽지 않다. 그래서 접근권이든 정보 제공, 설명할 권리로 이제 어떤 학자는 주장하지만 반대할 권리든 알고리즘 설계나 그 기기 개발 단계에서부터 어떤 사람에 의한 인적인, 윤리적인, 규범적인 어떤 개입
이런 관여 수준을 높이려는 어떤 방법들이 굉장히 강화돼야 되는데 지금 GDPR에서 언급된 내용들이 물론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지만 이것이 충분한가라는 좀 의문을 좀 저는 제기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중요하게 이제 알고리즘 투명성이라는 중요한 정책 이슈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과연 충분한가? 아까 이제 전 변호사님도 저도 이제 사실 어떤 보고서에서 라이언 칼로라는 로봇법 관련한 중요한 법 철학자죠. 그분이 이제 제기한 겁니다. 솔리라는 개념이 굉장히 어떤 그 규정의 어떤 왜곡된 해석을 초래할 수 있다. 이건 빠져나올 아까 전 변호사님 딱 똑같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빠져나올 국리를 많이 만들어주는 굉장히 모호한 규정이라고 해서 그래서 왜 이랬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GDPR이 더 이상 뭐 GDPR 다른 논의에서 있지만은 뭐 프로파일링하고도 관련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익명 정보하고 가명 정보를 구별해서 가명 정보의 어떤 적극적 활용 어떤 가능성을 또 제기하는 GDPR의 이 고민에는 무엇이 반영되어 있는가? 디지털 단일 시장이라는 어떤 디지털 경제 발전을 EU 역내에서 좀 구현해야 되는 어떤 경제적 필요성. 그러니까 이것은 또 기술적 백그라운드로 본다면은 더 이상 이제 비식별화 기술이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재식별화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의 어떤 발전이라는 것은 사실 아직까지는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타협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GDPR의 어떤 고민 속에서 좀 저는 해석을 하는 편입니다. 그런 점이 좀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이런 어떤 모호한 규정들이 여러 곳에 발견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현실 인식의 어떤 현실주의 문제죠. 일종의 GDPR이 가지고 있는 현실주의적인 어떤 인식의 문제 이런 것들이 개인정보 보호의 어떤 규범적인 가치를 뭐 강화시킨다고 이렇게 좀 주장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약화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저는 의문점을 또 이걸 읽어보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뭐 여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알고리즘 기반에 의한 자동화된 어떤 어떤 정보 처리 또는 개인적인 결정 이런 것에 어떤 사람이 좀 일정하게 이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는 그런 논의가 좀 우리 사회에서 좀 많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잘 모르는